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게 오후에 만나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약간 좀 오늘 좀 힘이 조금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식곤증. 예, 식곤증. 여러분 언제는 오전에 했나요? 아니 이제 날도 조금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그 상의를 지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지금 굉장히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중도 복장으로 맞춰왔습니다. 중도 복장.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예.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소 11회 방송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빨간 공장 전 제주지사장. 한때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극적인 역전승. 예. 70만 원. 예, 일단 근황 얘기할 때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 변정소에서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차기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 공장의 신제품. 네, 언제까지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지. 네,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2주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야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을 내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받으셨는지? 저는 그냥 가석방 저는 가석방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딸한테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따님이 벌금을 대신 내주시거나 그런 거는 혹시? 그게 아니고 돈은 안 받았고 그냥 또 우리 문윤택 교수가 좋아하는 술 한 병 이렇게 받아서 술을 못 드시는 분에게 술을 선물하는 건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주위에 배려를 그렇지. 해라. 저는 이제 문윤택을 줘라. 함께 나눠 마셔라. 함께 나누어라. 이런 뜻이었군요. 조만간 들고 올 예정입니다.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그렇지. 과정에. 아유, 그렇습니다. 저 혹시 문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선물 혹시 저는 받을 거 없고 제가 지금 병환 중인 아버님이 계셔서 아버님 모시고 식사하고 효도했구만. 선물 드리고. 그렇게. 아직은 이제 그 문 교수님은 이제 어버이날이 내가 받는 날이보다는 효도하는 뭔가를 날. 해줘야 되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그 어버이날이 진짜 효도했던 게 그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5월 8일. 이거 엄청난 효도네요. 이거 또 집에서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아무나 못하는 효도 날짜를 아주 잘 잡으셨네요. 야, 5월 8일 날 또 이렇게 또 평생 그냥 그 한 번으로 모든 평생의 효도를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이제 저는 편한 게 그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하니까 그 부부 결혼 기념일을 안 챙겨도 되는. 맞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만 손해 보는. 자금이 많이 세이브된다. 사모님은 좀 약간 손해를 보는. 5월 9일이었으면 내리 이틀을.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욕심. 이런 게. 그 두 분은 굉장히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고민되시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참 천진난만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긍정 에너지 엔돌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약간 부족한 거지. 이제. 약간 푼숫기가 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정소 저희 지난 10회 방송 대략 조회수가 한 3,50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9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골적인 관심과 사랑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보면은 그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래도 이제 변정소를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보고 있다. 또 이제 로컬에서 이런 이 전국 정치의 얘기를 담론을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생산적인, 좀 재미있게 좀 전국의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 또 괜찮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재미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영진님만 좀 길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만 길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말이 조금 짧다 보니까 아닙니다. 또 짧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런 딕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11회 녹화를 하는 5월 9일 22대 총선이 끝난 지 거의 뭐 한 달,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예. 마침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일단 요 내용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의 정식 명칭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입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보고 부분이야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다시 하는 내용일 거고, 사실 많은 언론이 주목한 거, 많은 국민이 주목한 게 뭐 기자회견 D-1, D-2 요런 보도, 기자회견 D-1, 2 하는 보도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뭐 기자회견을 그만큼 안 했다. 안 했다고도 있고, 예. 국민적 관심이 진짜 기자회견을 할 건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문답을 한 70분 정도 이렇게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 기자회견을 위해서 거의 뭐 한 3, 4일 정도 공식 일정을 아무것도 안 잡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관심을 모은 주제는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 그리고 이 특검법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 거부권 행사를 지금 기정사실화했는데, 이런 논리였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특정 언급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이게 특검을 가는 게 맞다라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예. 아까 교과서적이라고 말씀했는데 교과서를 잘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교과서를요? 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교과서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 원래 이 특검이라는 게 우리 상설특검법도 있습니다. 예, 상설특검법. 상설특검법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도 발의해도 되거든요. 상설특검 보면은 이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첫 번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예. 이것이 담보되기가 기존 수사 체계에서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특검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일부 뭐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부실 수사 의혹이 일어났으면 이거 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라고 결론이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걸 돌아가서 처음부터 사건이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님 말씀에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즉 한쪽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서 특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특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조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공정성에 대한 우려, 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인식이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냐. 아직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 윤석열 유니버스 안에 있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까? 네. 영어로 하지만 한글로 오세요. 윤석열의 우주. 그럼 유니버스 하면 우리는 저 영어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이겠죠. 정부 입장에 입각한 그런 논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그런 답변이었다. 원론적인 답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여당과 야당이 진짜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과제를 남겼다.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게. 그게 정치력이죠. 300명 국회의원들이 뭐 나라 세금만 축냅니까? 그런 거 또 제대로 해결 못할 국회라면 그 국회의원들 내려오면 제가 대신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듭 지어주시고 포인트 교수님. 네, 저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생각한 그대로 원래 기대를 애초부터 할 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헛껍데기 기자회견이고. 잠깐만요. 그 내가 허용진인데 헛껍데기는 내가 껍데기라. 여기에선 좌용진이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뭐 무슨 김건희 주가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지난 정권 때부터 수사를 했는데 뭐 이런 단어들을 자꾸 붙이는데. 그렇죠. 지난 정권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발사주 사건 얘기하면서 손준성 검사는 지금도 유죄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검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이미 그때 사건은 스스로 종결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실 수사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그 판결문에는 그 기소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셨어요? 23번인가? 혹시 세 보셨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소환조차도 하지 않았고 뭐 서면 질의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래놓고 김건희 지난 정권 때 이미 충분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허 변호사님처럼 말을 길게 한다는 거지 이제 알맹이 없이. 상당히 섭섭한데 이렇게 또 공격을 펼치시나요? 헛껍데기 할 때는 자연진이라고 해놓고 또 허씨라고 얘기하니까 좀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뭐 그 최혜병 문제 특검법 관련한 것도 뭐 수사 중이다. 말도 안 되는 그 도주대사를 만들질 않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저거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행태들을 해놓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돌려 얘기하고 뭔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게 논리가 이런 자세히 듣다 보면 어딘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변명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 문제가 나왔을 때 특검이든 무엇이든 조사받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임기 중이어도. 그런데 무슨 장모가 뭐 어버이날 보석이 되질 않나. 특별 사면 결정. 하여튼 특별 사면이 되질 않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사법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아까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정한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오늘 스스로 나는 자백한 나는 엉터리다라고 대통령이 자백한 기자회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예. 예. 요거인 그거지. 것 같은데 한마디로 왠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믿기에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판단해야 돼.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저 검찰에 오래 몸을 담그셨던 우리 저 좌용진님께서도 명색으로도 부장검사 출신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의 공수처의 수사 인력과 규모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상병 관련 외압 사건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이거 뭐 지금 뭐 배당이 됐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혹이 없게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진행은 될 수 있죠. 결론을 내는 시간이 한없이 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저도 저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또 깨알같이 또 이제 본인 홍보를 좀 하시나요? 아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문교 스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언론 되다 보니까 언론 그렇죠. 전공 아니십니까? 굉장히 영광이죠. 좀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제가 질문한 거에 좀 답변을 더 해주시죠.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파업 유도 특검이었는데요. 우리 저 한 전 위원장 저기 장인 어르신 관련된 그런 특검이었는데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 검찰에서 일단 수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못 믿겠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특검으로까지 간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선택이 문제이긴 한데요. 검찰에서 수사해도 되고 공수처에서 수사해도 됩니다. 특검에서 수사하고 되고 문제는 그 수사 과정과 결론을 놓고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라면 중립적인 기구를 선택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아까 질문하신 그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인력 구조가 한 검사가 한 10여 명 남짓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 공수처가 꼭 이 사건만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대행 기관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 검사를 고작해야 뭐 한두 명 좀 전담시키는 이런 수준으로 전담 검사가 한두 명 그렇게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그게 특검이다. 네, 그게 뭐 다른 대안이 뭐 저기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가 옳든 그르든 현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상설특검법으로 가도 돼요. 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뭐 후보 추천위원회, 뭐 검사 조직, 뭐 대상 이게 국회 의결 거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꼭 저기 특검법을 만들어서 거부권이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갖고 정책 논쟁만 자꾸 하는지 민주당 측에도 나는 상당히 답답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검법 있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하면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그럼 왜 그거는 가만히 놔둘까? 이게 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근로에서 손쉽게 가서 그렇게 결의를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갖고 굳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특검 자체가 나오기 이전에 예를 들면 자 조국 그때 전 장관일 때 그 가족 수사를 얼마나 신속히 2, 3일 내에 검사 몇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몇십 명, 70명인가 이렇게 신속한 그러면서 한 가족을 멸문지화를 해놓고
근데 지금 김건희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고 최혜병 사건이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 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나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난 그때 검찰총장이었고 역할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 꼭두각시인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앉혀놨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위에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나는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영원한 검찰총장이다. 지금도 검찰총장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역할밖에 지금 나머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자회견 마찬가지예요. 민생이나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면피 수준의 얘기만 계속 변명만 일관되는. 일단 특검의 한정에서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렇게 뭐저 그러니까 특검 가기 전에 장관이 총장보다 위라면 그거는 보여줬잖아요. 전 정권에서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뭐 그냥 뭐 말 들은 게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찰총장인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라는 거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되지 이런 취지로 말씀해서 신문에도 대문자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저 국민들이 납득을 해서요. 납득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좋은 생각이라고. 그동안에 쭉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상당수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 꼭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는 의문이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상설 특검 제도를 이게 보완해 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공수처라는 뭐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어쨌든 요 상설 특검 제도 자체가 현재로는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발동이 딱 한 번쯤 한 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공수처는 우리 검찰 견제, 고위공직자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상설특검법으로 가자고 해서 이원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가 있다면 조영준님의 말씀은 어쨌든 해법은 있다. 해법은 있다. 한번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해봐라.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히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이게 정말 국민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그 이 의정 논란, 의정 대치 아니겠습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그런 정부 방침에 지금 의료계가 반발해가지고 의사분들 뭐 이제 뭐 전공의 파업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음을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가겠다. 쉽게 얘기하면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의료개혁하고 지금 어쨌든 조금 물밑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아는데 요거는 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뭐 그냥 밥통을 들러찬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의 이런 해법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양비론적 시각인데요. 의사들이 기득권도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의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의료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방법상에 있어서 소통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의료계와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심각하죠 이게. 지금이라도
서로 일방통행을 자 의료계에서도 대통령이 굴복해라. 예, 예. 정부 측에서도 따라와라. 음. 이런 양극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도움이 안 되는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몫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하루빨리 이게 절충점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하되 조금씩 양쪽 진영이 양보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여당 예, 예. 대통령한테만 짐을 지울 게 아니라 예, 예. 집권 여당도 역할을 하고 야당도 171석인가요? 이 당선된 힘을 모아서 예. 중지를 모아서 절충을 좀 해달라. 음. 방관자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근데 지금 야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야당이 끼어들면 국정의 한 축이 야당인데 국정의 한 축을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예. 국정의 한 축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뭐 적극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 예. 물론 여당도 뭐 그런 목소리가 부족한 건 뭐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일단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오는 게 의료 개혁이다라고 하는데 개혁. 검찰 개혁을 하든 뭐가 지금 썩은 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는 건데 당시 2,000명 중원 얘기 나올 당시 뭐 의료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 서민들 삶이 다 죽어가는 판에 지금 뭐 의사중원 우리 그래가지고 서민들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꺼냄으로써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계속 조장해내고 가만 내비둬도 천천히 가도 될 문제를 의료 개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무슨 검찰하고 언론 썩은 언론하고 썩은 검찰하고 똑같이 의료계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칫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 그 뉘앙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선악 구도를 만드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이제 거부감이 있고 또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뚜벅뚜벅 윤석열스럽게 간다. 네. 시작할 때에 뚜벅뚜벅. 도어 스태핑 할 때 뭐 지지율 나중에 나는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뚜벅뚜벅 가서 이 모양 입고까지 왔고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갈 텐데 네. 등치는 무소만 해요. 근데 야합하는 거 보면 또 이게 여우 같거든 이게. 아주 건물에 하이엔하고.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예전 원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장 출신입니다. 한글로 오자니까요. 아니 그 채널 우리가 이름이라서. 내셔널 이렇게 들어가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네, 채널 네. 이름이라서 뭐. 저도 뭐 텔레비 보긴 합니다만 영어로 써 있더라고. 예. 그 제가 거기 초대 사장 아닙니까? 한국인.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구나. 네. 변정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그 뭐 국민 보고 이런 거부터가 이제 가증스럽고 이미 제목 자체가 제목 자체가. 네, 국민 보고 민 무슨 기자회견 국민 보고 뭐 했습니까? 국민 약 올리기지 이게 아무리 봐도 약 올리기인데 뭐 하나 뭐 고금리 고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대파한다는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염장 지를 게 아니고 요번 국민 보고에는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서민 민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 먼저 화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 보호 뭐 특검법 변명 뭐 등등등 거부권 행사하는 거 미리 암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었다. 저는 지금 뭐 도대체 서민이나 국민의 삶을 알기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 정도로 저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구중군거래가 이게 용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산 그렇죠. 군거래 같이 일단 저 우리 민 교수님 말씀에 절반은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고물가, 고환율 뭐 고금리, 고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1인당 25만 원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거 분명히 있다라고 저 인정을 합니다. 야당은 정책적 대안이 무엇이냐 이 말. 총선 때 정책적 대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야당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너네들은 왜 안 가니? 이런 논쟁이 붙어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극복이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했지만 뭐 금투세를 면제해 주겠다. 연간 5천만 원 금융소득을 얻을 정도면요. 기본적으로 그럼 10억 이상인 사람들인데 금융소득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 빚져가지고 그 이자 감당을 못해가지고 지금 중내산에 하는 판에 그러면서 뭐 재정이 없어서 민생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민주당에서 계속 재정을 풀고 서민들 좀 살리자라고 해서 아까 25만 원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궁여지책으로라도 그래서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저는 뭐냐면 25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파급력이 덜하다. 그렇다면 진짜 서민들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소상공인, 농어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기존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 그렇죠. 이런 안이라도 좀 야당이 그렇죠. 좀 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냥 뭐 맨날 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지역 화폐 활성화 무슨 뭐저 근데 조현진님 이거 제가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야당은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목소리를 그렇게 정책적 내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수단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좀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역할이 그러니까 목소리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방향이가 맞는지 틀리지는 일단 앉아보고 그걸 토의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아니 게다가 보도조차도 있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중동에서 아니 보수 언론에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꺼내서 이거를 정책적 대안으로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기에 저도 공약으로 꺼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 받았을 때 지원금 형태로 대출을 저금리로 해줬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에 한 3-4배가 지금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그대로 두고 만기 연장을 그대로 자동으로 해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그때 대출 지원해줘서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이자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꺼내놨는데 꺼내놓으면 뭐 하냐는 거지. 탕감을 하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저기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 대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주제로 그러면 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그 뭐 지금